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죠? 2학기이고요.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2학년 첫 시간을 도형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뭘 해야 되나, 뭐부터 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치고 아마 관련된 도형 내용 다 까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야, 짧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습은 했겠지만, 학원에서 이제 1학년 때 했던 걸 다시 돌아볼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 요 도형 내용 정리,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볼 사람은 안 보겠지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요 도형, 이거 왜 배우나부터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도형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유클리드가 이제 집필한 유클리드 저서가 있어요. 네, 그 사람 책 이름을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있는 모든 도형 문제를 이렇게 집대성을 했어요. 이 그리스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스 시대 때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그래, 그리스 시대에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습니다. 1, 2, 3, 4, 이거 이제 아라비아 숫자인데요. 중국에서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요? 로마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 때 숫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리스 시대 때는 숫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자 형태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1, 2, 3,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썼지만 숫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쓰던 숫자라서 이걸로 이제 뭐 발전을 하기는 힘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도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도형도 특히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눈금 없는 자와, 그리고 이제 컴퍼스, 이거 그러니까 자랑 줄 가지고만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이제 뭘 했어요? 건축물 같은 거, 업종, 이제 신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으리으리하게 지었잖아요. 그죠? 으리으리. 이렇게 이제 지어놨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 시대 때 기하학, 기하학 이걸 갖다가 발전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전을 짓고 막 했던 게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방대한 그 내용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유클리드다. 그 정리한 책이 무엇이다? 유클리드 원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도형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서 따온 거냐 하면 유클리드 원론에서 따온 거예요.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쩌니까 생각하는 그 방식이나 논리성이나 이게 엄청 탁월하고 그 배울만 하다라고 이제 선대에 있는 조상님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상님들이 계속 이제 뭐지 아들이나 아니면 후대에 가르치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기하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뤄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 시대 때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도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도형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기본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정의하는 게 뭡니까?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이에요. 요 세 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의합니다. 유클리드 원론에서도 요걸 먼저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도형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죠. 이렇게 이제 딱 찍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움직여 봅니다. 요렇게 이제 움직여 보면, 요 사이마다 이제 점점 조밀해갖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무엇이 된다? 선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선을 갖다가 또 연속적으로 또 요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무엇이 된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그래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뭐다? 점이랑 선이랑 면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삼각형, 원과 같은 이게 뭐예요?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합니다. 삼각형 있고 이제 원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예요? 요런 어떤 평면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종이 같은 어떤 평면에다가 편편한 면에다가 이제 그릴 수 있는 도형 이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렸던 점, 선 이거는 평면 도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체 안에서도 뭘 할 수 있으니까 점을 찍을 수 있고 선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면이라고 하는 것도 입체에서 이렇게 이제 다룰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거 이제 입체 도형은 면은 입체 도형이 되는데 대신에 면은 평면상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작디 작은 요 종이 안에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수히 확장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통칭하는 것을 우리가 면이라고 하는데 그 평면 안에 이제 다른 평면을 그리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 도형에 면을 그릴 수는 없다. 그래서 평면 도형에는 점이랑 선만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평면 도형이고요. 입체 도형은 이제 뭐까지 면까지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게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까지 그릴 수 있는 게 입체 도형입니다. 아시겠죠? 평면 도형은 점과 선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인데 입체 도형은 점이랑 선이랑 면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도형 이것을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의 종류로는 직육면체, 원기둥, 구와 같이 이제 입체 이 도형은 이제 뭐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점, 선, 면은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그리스 시대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도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도형인 점과 선은 두 도형,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도형이 만날 때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만나는 게 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점이라고 하고요. 만나는 게 선이면은 교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래서 이제 두 도형이 만날 때 그게 이제 점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그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다?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있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평면 두 개가 만났을 때 이제 생기는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원기둥이라는 그거라기보다 이제 뭐다? 실린더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약간 휴지심이라고 하나? 그거랑 이제 요 평면이랑 이제 만나는 그 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선. 선생님, 그러면 교면도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교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낼 수 없겠어요? 3차원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교선을 이제 우리가 뭐예요? 2차원에서는
이제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냥 직선으로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어떤 차원에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고차원적인 논의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여기 이제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대상이구나. 그렇다. 네, 여기서 설명하기는 많이 어렵네요. 미안합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알겠죠?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면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건데 공간에서는 나타낼 수 있는 건 교점도 나타내 줄 수 있지만 교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 줄 수 있다. 근데 교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 그죠? 면과 면이 만나는.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랑 도형이 만나는 것끼리 이제 교면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지만 그것은 이제 3차원, 우리가 말하는 공간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어쨌든 요거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교점, 교선에서 말하는 교자는 만나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한자를 배워보면 알겠죠?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에서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와,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말이에요.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다? 공간이든 평면이든 이제 어떤 직선이 정의가 되려고 하면 이제 뭐만 있으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점, 직선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만 있다고 하면 어떤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엄청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다? 만약에 이제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세 점, 요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없다. 공평면이든 아니면 공간이든 서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요 세 점을 이제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다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예요.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신경 써서 공부하면 수학 실력이 많이 오를 거예요. 여기서 또 왼쪽에 봅시다. 점은 보통 뭘로 나타낸다? 영어 알파벳 대문자 A, B, C 땡땡땡 이렇게 나타내고요. 직선은 보통 알파벳 소문자 L, M, N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A, B, C가 아니네요. 그죠? A, B, C는 나중에 이제 변의 길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나타내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해당이 없네요. 그죠? 직선은 보통 이제 고유명사처럼 L, M, N 이렇게 나타내고 점은 A, B, C 대문자로 나타낸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정된다. 결정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직선을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니까 오직 하나 존재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하니까 이 직선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 직선을 구성하는 두 개의 점 A와 B 이것 갖고 직선을 나타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AB 직선과 BA 직선은 같은 직선이다. 그래서 뭘 쓰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나타내는 대상은 똑같다.
A와 B를 지나는 직선은 왜냐하면 오직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 방향으로 뻗은 부분인 반직선 AB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요 반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인 선분 AB를 기호로 뭐로 나타낸다? 요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을 요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요 왼쪽 거 정리한 거 까먹었네.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에요. AB와 BA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 왜 그렇게 써요? AB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 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반직선인 건데 이제 BA는 뭐겠습니까?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해가지고 A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직선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AB와 BA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분 AB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에서 B로 끊는 거나 아니면은 B에서 A로 끊는 거나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B와 BA는 서로 같은 선분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참 쉽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네요. 빠르게 넘어가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그냥 제가 아는 거 그냥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서 이제 직선, 반직선, 그리고 이제 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선분에 관한 설명이 여기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두 점 AB를 잇는 무수히 많은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AB를 지나는 요 A랑 이제 B를 지나는 선이 있어요. 근데 AB 사이에 있는 선 중에서 막 요런 식으로도 이제 그릴 수 있고 아니면 막 요런 식으로 막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B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와 B를 지나는 선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그러니까 길이가 제일 긴 선이라고 하면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막 이것보다 더 긴 선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더 길어 라는 식으로 막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긴 선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릴 때마다 다른 이제 길이가 더 긴 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AB를 지나는 선 중에서 제일 긴 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선분 AB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지나는 선 중에서 그 길이가 가장 짧은 그게 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AB, 선분 AB라는 겁니다. 근데 선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에서 뭐다? 점 A에서 점 B까지의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놓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직선 AB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직선 AB 위에서 A와 B 사이에 있는 부분만 뗀 이 부분을 AB의 선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안 쳐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A와 B의 거리는 뭘로 재는 거다? AB를 지나는 직선에서 그 부분인 선분을 가지고 길이를 재야 되는구나. 그때 거리는 무엇이다? 무조건 무엇이다? 두 점 AB 사이에 있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값을 우리는 거리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의 거리가 3cm다 라고 할 때 그 거리는 선분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AB 선분 표시를 내서 이것은 3cm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다? 선분끼리 서로 같다는 게 아니고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제 그 말로 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헷갈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AB라고 하는 이 기호는 도형으로서는 선분 AB를 나타내는데 그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선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중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는 기호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길이, 선분의 길이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뭐다? 그 선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하여 이제 A에서 M까지의 거리가 M에서 B까지의 거리랑 같을 때 이때의 점 M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M을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M은 뭐겠습니까? 미드. 그쵸? 미드 차이. 그죠? 어쨌든 요 M을 이제 뭐다? A 선분 A와 B의 중점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때 점 M은 선분 AB를 2등분함으로 2등분이라는 거는 두 개로 같이 나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2등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영역으로 똑같이 나눈다. 그래서 2등분을 하니까 AM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BM이랑 같은데 AB 길이의 반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AB의 길이는 2AM 이거나 2BM이다 라는 식으로요. 그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 아직도 정의할 게 많네요. 이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이에요. 각 AOB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OA와 OB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제 O로 똑같고 이제 거기서 A로 뻗는 반직선, B로 뻗는 반직선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각 AOB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한다? 요 사이 이렇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것을 각 AO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반직선 두 개, 요렇게 이제 끄으면 이 도형 자체를 우리는 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요렇게 이제 표시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각 A, O, B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무엇이다? 각 A, O, B의 크기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고요. 그래, 어디 들어갈 각이라고 하면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사이에 있는 요 양을 우리는 각 AOB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다? 여기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뭐고 읽어보는 게 낫겠네. 성격이 급해갖고 미안합니다. 빨리 할 수 없으면서 성격만 급하네. 한편 각 AOB에서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A가 변 OB까지 회전한 양 이거를 각 AOB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이 정의는 유효한데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정의하는데 이제 여기 밑에서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AOB의 크기는 요렇게 봤을 때는 50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봤을 때는 310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통 어떤 각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크기가 작은 쪽을 우리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사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각을 정의하잖아요. 무조건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OA가 있으면 이게 이제 뭐지? 요 반직선이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전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회전한 양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요것까지 이제 우리는 나중에 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각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한다? 작은 쪽.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쪽을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렇게 이제 각의 크기라고 하면은 요 큰 쪽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요렇게 이제 작은 쪽 360도 중에서 이제 평면을 분할하는 그 영역 중에 360도 중에서 큰 쪽 부분을 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작은 쪽 부분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이다? 여기 설명을 갖다가 봅시다. 각 AOB와 BOA는 같은 각이다. 그래서 같은 도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각 AOB는 각 O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꼭지점.
여기를 꼭지점이라 하죠. O를 꼭지점이라고 할 때 그냥 각 O 요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고요. 그래서 각 AOB 이거랑 같은 거고요. 아니면은 각의 크기 맞죠? 이 각의 크기가 만약에 알파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다? 각 알파 요런 식으로 A라고 했네. 여기서는 글쩍글쩍이네. 자, 각 A 요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말을 하다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의 크기를 각 알파 이렇게 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이 있을 때 요 각을 갖다가 이제 뭐다? 요렇게 이제 해놓고 이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거를 각 세타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세타라고 안 하고 A라고 나올까라고 하면은 이거를 각 A라고 해요. 그건 절대 각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데 그래. 어쨌든 쓰기도 해요. 요렇게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각의 크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데 각의 크기는 세타다라고 하지만 이제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을 A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각 A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꼭지점을 따서 각 O라고 하기도 하고 만약에 꼭지점의 이름이 라제이다 그러면은 각 A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 부분까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AOB는 도형으로서는 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까 선분이랑 똑같죠? 선분 AB는 이제 도형으로서 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분의 길이로 이제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AOB라고 하는 것은 도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계속해 볼게요. 자, 각 AOB의 두 변 OA와 OB가 점 O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고 한 직선을 이룬다. 즉, 이제 O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OA, OB 반직선 두 개가 뭐다? 이 OBA 이 부분이 하나의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요 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각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에서 평면 도형에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평면 도형에서예요. 중학교라기보다 평면 도형에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 평면 중에서 평면을 이루는 도형 중에서 여기 작은 부분을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제도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각이라 하고요. 이 각을 갖다가 2등분하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직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각을 2등분하는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설명이 계속 길어지네. 미안합니다. 크기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 직각 설명해야 됐네. 그제? 평각을 2등분하는 각을 직각이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평각이 있을 때요. 평각이 있을 때 요 직각보다 그러니까 0도에서 출발해 갖고 요 사이에 있는 각들.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각들을 우리는 예각이라 하고요. 직각을 넘어서면서 평각보다 작은 각.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오는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각 그리고 여기 직각인 부분을 이제 직각 그 다음에 둔각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네,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이 있습니다. 각 A, 각 B, 각 C, 각 D가 있네요. 그죠? 이것을 이제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이라고 해서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교각 중에서 각 A와 각 C, 그리고 각 B와 각 D처럼 서로 마주 보는 각, 서로 이제 요렇게 이제 마주 보고 있죠. A랑 C는 마주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B랑 D는 요렇게 마주 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주 보는 각이라고 해서 맞꼭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하나 또 나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각 A와 각 B를 더하면 평각입니다. 그죠? 각 A와 각 B를 더하면 평각이 되고요. 그리고 각 B와 각 C를 더해도 평각이에요. 각 C와 각 B를 더해도 평각이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각 A 더하기 각 B는 각 B 더하기 각 C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이때 각 뭐예요? 각 B는 공통이죠. 각 B는 서로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양만큼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소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실이 뭐예요? 각 A는 각 C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을 할 수 있다?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는 이 두 직선은 직교한다. 직자가 뭔 직자예요? 직각으로 만난다는 거겠죠. 그죠? 직각으로 만난다 라고 해서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 기호가 두 직선이 직교하는구나 라고 이제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죠. 이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수선이란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오른쪽 설명에 보면 선분 AB와 그리고 CD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다? 직선끼리 서로 직교할 때 선분 AB와 선분 CD도 직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분끼리 이렇게 이제 직교한다. 뻑표 아니죠? 경고 먹는 거 아니겠지? 미안합니다. 어쨌든 네, 요렇게 이제 선분끼리도 이제 직교한다는 표현을 이 기호, 말하기 참 어려운 이 기호로 나타낸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직선 L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다. 그럴 때 이 직선 L을 우리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두 가지 조건이다. 수직이등분선의 조건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직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점 M에서 이제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는 직선 L을 뭐라고 한다?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P, 한 점 P에 대해서 직선 L의 수선을 그을 때 이 수선과 직선 L의 교점 H를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성 요소가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리고 L 위에 있지 않는 어떤 한 점 P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P에서 L까지 수선의 발을 작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도를 해가지고, 작도란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끄었을 때 이제 생기는 L 위에 있으면서 이제 PH가 이제 수직이 되게 하는 요 점 H가 있죠. 이 H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의를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느냐?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어떻게 한다? 그 거리는 정의 어떻게 합니까? P에서 L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PH의 수선의 그 선분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P에서 점 P에서 L까지 직선 L까지 아이고야, 네, 다 날려먹네. 마음만 급해가지고 점 P에서 직선 L까지 거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할 말이 있는데 아까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데요. 왜 선분의 길이를 거리라고 정의를 한다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를 왜 선분의 길이 A, B 요거를 이제 두 점의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한다 했습니까? A와 B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이거라고 정의한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H가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로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점 P에서
이 직선 L까지 L 위에 있는 수많은 점이 있겠다, 맞죠? 왜냐하면 직선은 점을 움직여서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얻어낸 도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점 중에서, 그래서 요 점 중에서 뭐예요? 그거 뭐지? P랑 L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이제 선분이 있겠다, 그죠? 그 선분 중에서 제일 긴 건 뭐예요? 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이게 제일 길겠다 싶다는 순간 이것보다 더 긴 선분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P랑 L 사이에 이제 뭐다? 이제 그것 중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선분 중에서 제일 긴 길이가 제일 긴 선분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짧은 선분은 무조건 있죠. 그게 어디다? 요렇게 이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 H,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 이때가 제일 짧고 나머지는 이것보다 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이 PH의 길이를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 설명입니다.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 이거를 두 번째 했어요. 한 6개 남았는데 큰일 났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설명이 있습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랑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랑.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점과 직선이 어떻게 있어요? 그게 평면에 있든 아니면 이제 뭐다 공간상에 있든 점과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점이 직선 밖에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거인 거고요. 이게 아니면 이거다. 이런 사고가 이제 이런 관점이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다? 직선이 있지 않을 때는 점이 직선 밖에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입니다.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평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있는데 근데 이 두 직선은 만날 때가 있고 만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경우를 나눠놨습니다. 그럴 때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만나지 않을 때, 근데 이때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 요 직선이 어떻게 있다라고 하면 안 만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뭐지? 그러니까 직선이 이제 끝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랑은 절대 안 만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너랑은 안 만나겠다. 끝까지 가도 너랑은 안 만나겠다. 그래서 그때의 두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 두 개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호로 평행하다라고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때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날 때, 안 만날 때인데, 만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날 때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일치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안 만나? 그러면 일치하거나 평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에 평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설명이죠.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은 만나거나 평행한다. 그런데
공간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가 있다. 이때 이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도식화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빵빵 이렇게 이제 신나게 차가 달리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이제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 위에 이제 지나는 도로가 있죠. 요 위에 있는 지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속도로잖아요. 요 위로도 이제 뭐지? 버스가 가기도 하고, 봉고가 가기도 하고, 자동차가 가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두 개 도로에 있는 두 차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지 않죠. 근데 평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어떻다? 공간상에서는 만나지도 않지만 평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꼬인 위치에 있다. 두 직선은 이때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이 있지 않아요. 그죠? 한 평면이 있다가는 큰일 나죠. 교통사고 납니다. 자,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 여기 이제 생략된 게 이거밖에 없다.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위에서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했고요. 지금은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보면, 일단 평면상에서 이제 하는 거, 한 평면에 있는 요 세 가지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이 상황은 이때 그러니까 한 점에서 공간에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두 개의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한 평면 위에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는. 그런데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두 직선, 요때의 L과 요 M은 어떻다는 겁니까?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한 평면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꼬인 위치에 있는 거고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공간에서 자, 그다음 다른 네 번째 위치 관계네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은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가 있다. 뭐랑 뭐? 직선과 평면. 이때는 서로 만날 때가 있고요. 만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봤을 때 공간에서 직선 L과 평면 P가 만나지 않을 때, 그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그 중에서 만나지 않을 때는, 이게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평면이 있으면, 평면 P가 있으면은, 이 평면을 막 이렇게 이제 지나지 않는, 어, 어, 직선은 사실 무수히 많긴 하겠지만, 그죠? 무수히 이렇게 이제 직선이 많긴 하겠지만, 엔간에서는 이제 P를 어떻게 이제 만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아니면 P 위에 어떤 직선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만나지 않을 때는, 위에서 이제 직선 두 개가 이제 서로 너랑은 절대 안 만나 하는 것처럼, 이제 평면이랑 직선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직선 L과 평면 P는 서로 평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도 기호로 뭐로 나타낸다? 짝대기 두 개. 요걸로 이제 직선 L과 평면 P는 평행하다. 요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경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뭘 이제 산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만난다는 어떻게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 무수히 많은 점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때 무수히 많이 만날 때는 이 P 위에 이 평면 P 위에 이제 직선 A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건데 만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이거
고등학교 기하에서 중요한 건데. 오른쪽 그림에서 그래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특이하게 만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은 평면 P와 점 H에서 만나고 점 H를 지나면서 평면 B에 포함된 모든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때 직선 L과 평면 P는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 아니면 직교 조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직선 L과 요 평면 P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있겠다, 맞죠? 모든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과 L이 수직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직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평면과 L이 직교하는 거니까 L과 P는 이제 요 기호, 말하기 힘든 요 기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직선 L은 평면 P의 이때 우리는 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인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점 H, 이때 만나는 점 H는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설명 계속해 보겠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정확하게는요. 평면 위의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아까 위치 관계에서 이제 공간상에서도 이제 평행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예요? 모두 다 이제 한 평면 위에 있다라고 이제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간상에 있든 아니면 이제 한 평면 위에 있든 어쨌든 두 개 평행한 두 직선은 무조건 하나의 평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면 위의 평행선의 성질, 사실은 없어도 되는 말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 언급하고 싶었어요. 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평행선의 성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한 직선 N과 만나면 8개의 교각이 생긴다. 왔다 많다 그자? 그럴 때 이제 A와 E, 각 A와 각 E, 그리고 이제 각 B와 각 F, 각 B와 각 F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L과 N 그리고 M과 N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라고 이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각 A와 각 E 이것과 같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동위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동위각의 정의는 이제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고 하나 있으면 요 위치에 있는 각과 요 위치에 있는 각이 똑같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각은 동위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면 또 어떤 각들끼리 또 정의를 합니까? 각 C와 각 E, 각 C와 각 E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있다 맞지? 정확하게는 동위각의 막곡지각이에요. 그죠? A와 E 요 두 개는 이제 동위각이었다. 그죠? 동위각이었는데 하나의 A의 뭐예요? 이 C는 막곡지각이죠. A의 막곡지각. 그래서 이제 뭐다 동위각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각의 막곡지 각과 그 다른 각 사이에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의 막곡지 각과 이제 다른 각 그 사이는 이제 C와 E는 서로 어떤 각이다라고 이제 합니까?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해서 두 각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렇게 돼 있으면 이 각 두 개는 이제 동위각이었는데 이제 요 각은 이제 이 각의 막곡지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과 요 각끼리는 서로 이제 뭐다? 엇갈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엇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동위각 한자 여기서 저도 처음 보네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란 같은 동에 이제 설립자네. 아니네. 위자가 뭔 위자지? 아유 또 방송사고 나겠네요. 어쨌든 각자 해가지고 이제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선에서 이제 뭐다? 이건 평행선의 성질은 아닙니다. 동위각과 엇각을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L과 M
요 두 개가 평행선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동위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할 때, 나 그래, L, M, 둘이 서로 안 만나. 그렇게 이제 될 때, 이제 어떤 임의의 직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L과 M에 평행하지 않는 다른 직선 N에 대해서 이제 동위각, 서로 두 개의 동위각은 항상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증명은 생략합시다. 그죠? 앞에서도 계속 했지만 증명은 생략할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이제 생기는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한 동위각은 항상 같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한 직선 n에 대하여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이다. 뭔 차인가 싶겠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행하면 어떻다?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어떤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에 대해서 다른 세 직선이 있을 때 두 개 동위각의 크기가 어떻게 같네? 라는 상황이 될 때는 이때의 요 두 직선, 요 두 개의 길이는 1번 직선, 2번 직선 길이는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고 평행하면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 증명이 있지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평행선과 동위각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엇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막곡지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위각이 같다라고 하면 막곡지각도 이제 뭐다? A각과 C각은 서로 막곡지각으로서 같고, 막곡지각으로서 서로 같고, A와 B는 이제 뭡니까? 이제 평행하니까 L과 M이 만약에 평행하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AB의 각 AB 크기는 같죠? 그죠?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A와 C의 각도 같게 됩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다? 엇각 길이도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엇각의 정의는 뭐였다? 동위각의 막곡지각이었으니까 이제 평행선과 엇각 사이에도 똑같이 평행선과 동위각과 같이 두 가지의 성질이 이제 성립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면 엇각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다가 되고요. 만약에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그때의 두 직선은 평행하다. 그래서 이제 뭐다? 평행선이다. 두 선이 이제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제 엇각이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요 두 개의 엇각이 서로 요렇게 같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엇각이 같다라고 하면은 평행하다.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1번, 2번 직선 두 개. 엇각이 같으면 평행하고 평행하면 엇각이 같다. 동위각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화.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간단하게 해야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이 작도라는 말이네요. 그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것. 이것을 작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서 이제 뭐 줄과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지고 했다 맞죠? 이때 줄에 해당하는 게 컴퍼스고요. 이제 눈금 없는 자가 이제 그때 사용했던 자겠죠. 그리스 시대 때 기아에서 이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도형을 그리는 것, 이것을 이제 작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눈금 없는 자는 두 점을 연결하여 선분을 그리거나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는 이제 원을 그리거나 선분의 길이를 재서 옮길 때 사용합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요 세 가지예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냐? 작도 가능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만
그려진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작도를 했는데 작도 가능하다라는 말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나오는 삼각형은 유일하게 하나만 그려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유일하게 하나만 그려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의 작도 이것도 어떻다? 만약에 이렇게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하나만 그려진다 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무엇이 된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생긴다? 세 가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했나?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찬찬히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 이거 삼각형 이거 쓰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마주 보는 변 BC를 각 A의 대변 이것도 참 단어가 그렇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대변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각 A의 대각선에 있는 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한다는 대자가 마주볼 대자예요. 맞죠? 마주선다, 대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각 A에 대적하는 변이라는 말이에요. 대각선에 있는 변이라기보다 대적하는 변입니다. 각 A와 대응하거나 대적하는 그 변을 각 A의 대변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A를 그러면 변 BC의 뭐라 하겠습니까? 변 BC에 대해서 마주하는 각이다 라고 해서 각 A는 변 BC의 대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삼각형 ABC에서 이제 각 BAC 쓰기 귀찮다. 그래서 이거는 각 A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서 이제 각을 정의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각 A, 각 B, 각 C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각 A, 각 B, 각 C의 대변의 길이를 차례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이제 나타낼 거다. 이걸 이제 약속처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형은 사실 구성 요소가 총 몇 가지입니까? 변과 각 해가지고 총 6개입니다. 6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요? 변 3개, 그 다음에 이제 각 3개.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이제 뭐다?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제 요 뭐예요? 대변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이제 둘 때 원래라고 하면 이제 삼각형 그릴 때 요 6개를 다 알아야 된다. 맞죠? 그런데 이제 요 6개 중에서 이제 뭐다? 결정이 되는데 필요 없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다 해봤겠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 해보니까, 각 A, 각 B, 각 C 정해져 있으면, 요거랑 이제 똑같이, 요렇게 이제 해도 각 A, 각 B, 각 C, 똑같은 게 있네. 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지 않겠죠. 요만큼이 또 요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다. 그죠? 삼각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 가지고는 이게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네. 근데 이제 뭐만 있으면 이제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 여기서는 이제 A, B, C 남았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또 주어지면 두 변의 길이와 낀 각 그러니까 C랑 B랑 그 다음에 이제 각 A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으면 이제 삼각형이 하나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랑 그 다음에 A가 주어져 있을 때 각 B랑 각 C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뭐다? 삼각형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삼각형 요 세 가지 조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 요 세 가지는 이제 유일하게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주어진 삼각형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결정 조건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어떻게 조건을 이름을 붙이냐? SSS. 이때 이제 S는 이제 사이드의 S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변이라는 뜻이에요. 사이드라는 말은 영어에서 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SSS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요때는 이제 두 변과 끼인 각이다. 맞지? 그러니까 두 변이 주어져야 되고 SS 주어져야 되고 그 S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SS 사이에 앵글 그러니까 앵글이 뭐예요? 각이죠. 그때 각의 A 요 붙어 와가지고 SAS 요렇게 이제 주어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이 주어지면 삼각형 하나 결정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였었죠? 변의 길이 하나랑 양 끝에 있는 각이었죠. 변의 길이 하나랑 그 양 끝에 있는 각의 크기 이게 이제 주어져 있으면 이제 삼각형이 하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표현 어떻게 합니까? 각시니까 이제 AA 각 두 각 사이에 끼어 있는 한 변의 길이 해서 이제 뭐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 말고 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 세 개 말고는 없어요. 다른 조건이 끼면 삼각형의 결정이 안 돼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다? 만약에 조건이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은 그걸 만족하는 여러 삼각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정 조건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결정 조건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유일하게 하나만 그려진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라서 만약에 조건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삼각형이 조건을 만족한 삼각형이 존재하고 하나라도 더 많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여기서 그래서 작도를 여러분들이 배웠었냐 하면 이 결정 조건, 작도를 배웠었냐 하면 이 결정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작도라는 걸 배웠어요. 힘들게 배웠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본다? 합동일 조건을 찾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이다. 합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합동인 두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 서로 포개어지는 꼭지점, 변, 각. 이건 이제 서로 대응하게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말은 서로 이걸 이동을 시켰을 때 서로 똑같이 포개진다라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회전 이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하든지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두 도형을 포갤 수가 있다고 하면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럴 때 이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것은 기호로 요 중간에 이제 뭐다 가로줄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럴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다 두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다 그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인데 미안합니다. 대칭 이동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막살하자. 요렇게 있으면 하트 있으면 대칭 이동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 맞죠? 이거 대칭 이동이랑 하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다 서로 포갤 수 있으면 합동이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앞에서 제가 뭐라 했었냐 하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다 했죠. 삼각형 결정 조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동이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두 개가 이제 두 도형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각 같고 그 다음에 요 각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도형이라고 하면 다른 6가지는 다른 6가지 총 그걸 이제 보지 않더라도 두 개 서로 이제 합동인 삼각형이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 하나가 유일하게 하나 결정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렇게 이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합동인 두 도형에서 이제 꼭지점, 변, 각은 똑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꼭지점끼리 똑같은 순서로 맞추어 써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합동 조건이 왜 나오냐? 앞에서 결정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두 삼각형은 다음 각 경우에 서로 합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응하는 세 쌍의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이때는 SSS 합동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대응하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SAS 합동, 옛날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그래서 사스 합동 했는데 스스스 합동, 사스 합동, 그 다음에 아사 합동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학원생들이 그리 가르쳐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응하는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의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그 다음에 아사 합동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그죠? 여기서 합동 조건에서 S는 사이드, A는 앵글의 첫 글자이다. 와, 다섯 번째 다각형입니다. 녹화 시간 얼마 될지 가늠이 안 되네요. 아유,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각형, 이것은 어떤 다각형이냐? 평면 위의 도형 중에서 이제 말하는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다? 여기서도 이제 말을 하지만 다각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뭐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런 호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되는 평면 도형.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 이것을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니까 어렵죠. 첫 번째 조건으로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되고,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그걸로 둘러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다각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렇게 무조건 둘러싸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거 빠졌네.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평면 도형이에요. 알겠죠? 만약 공간상에서 요런 사각형이 있죠. 요런 사각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접었다 라고 하면 요런 이제 도형 같은 거는 우리가 다각형으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될 때, 그때 변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의 개수겠죠. 그 변이 3개, 4개, 땡땡땡, n개, 인 다각형을 각각 삼각형, 사각형, 땡땡땡, n각형.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게 삼각형과 사각형을 배워요. 그 이후에는 어려워서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각형이 있으면 다각형의 구성요소는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 하나는 꼭지점. 꼭지점이라기보다는 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꼭지점일 수도 있고 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과 꼭지점 아니면 각. 그렇네요. 자,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내부의 각. 이것을 다각형의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이라고 하면 사실 다각형은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평면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역할을 해요. 그죠? 다각형 내부에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영역.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경계인 영역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위상수학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내부에 있는 각,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외부에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외각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것을 우리가 외각이라고 한다, 안 한다? 이거를 외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제 내각에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요렇게 연장시키고 연장시킵니다. 그럴 때 요 뭐다? 요 180도 평각에 이제 하나 내각 한쪽은 이제 내각이 먹는다고 하면 다른 한쪽 평각의 다른 쪽을 우리가 외각이라고 해요. 이웃하는 두 변에서 한 변과 다른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이것을 외각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정의한다 했어요? 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 밖에 있는 부분을 요 각이라고 한다 했어요?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360도 중에서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각을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최대치가 평각밖에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각이라고 하는 게 요 평각을 넘어서는 다른 각이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360도, 요 전체 360도 중에 작은 쪽, 이 부분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외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밖에 없다? 내각이 있으면 그 내각에 대해서 한쪽을 또 반직선을 그어서 아이고 반직선 그어가지고 평각 중에서 내각 빼고 나머지 각을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참고 다각형 한 꼭 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은 평각이다. 180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두 개이지만 막꼭지 각으로서 크기가 같으니까 무조건 외곽은 하나만 이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편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얼마다? 180도이다.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은 평각이다. 이 정의, 이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을 정의를 했던 그 성질에 의해서 이제 삼각형 세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요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가 있겠죠? 그죠? 삼각형 ABC 짠, 예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뭐다? BC의 연장선을 그려줍니다. BC의 연장선 그려주고요. 그럴 때 이제 한 점 D를 이렇게 이제 잡고 점 C를 지나고 요 각 B와 똑같은 동의각을 갖게 하는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려준다는 거죠. AB와 평행한 직선 CF를 이렇게 이제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아, 억각이 서로 같지? 그래, 억각이 같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고, 이 두 개는 동의각으로 같네? 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다? 각 A는 이제 뭐다? ACE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억각으로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B와 그 다음에 각 ECD. 그죠? 그래,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좋나? 어쨌든, 자, 이 각. 그러니까 각 B, 요쪽 부분은 이제 뭐다? 요 각, 동의각으로서 이제 서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각 A 부분, 삼각형에서 이제 각 A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뭐다? 요 부분은 이제 이제 평행선, 요 평행선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억각으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각 A는 이제 각 ACE 이거는 억각으로서 이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각 B는 각 ACD 동의각으로서 같아가지고 각 A 더하기 각 B는 외곽과 같다라고 되어서 각 C의 외곽의 크기는 각 A와 각 B의 크기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각, 각 C는 이제 내각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죠.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각 A와 각 B의 크기의 합은 외곽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180도 평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되어서 뭐다? 요 이제 뭐다? 각 C가 있으면은 C도라고 하면 이제 뭐다? C도 더하기 A도 더하기 B도 하면은 180도다. 즉 이제 각 C의 외곽은 A각, B각의 합각, 크기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한 외곽의 크기,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 말이 이제 뭐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이제 무엇이다? 180도이다. 요 말이랑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이 나오게 되네요. N각형이 있습니다.
그것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n-3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작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꼭지점의 개수는 n개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각선의 개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n-3이 n개만큼 곱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3은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개수. 여러분들 해보면 될 거예요. 그거에다가 n각형이니까 이제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총 몇 개 있다? n-3에서 이제 n개만큼 곱해진 만큼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다? 한 대각선을 두 번씩 센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각선의 개수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2분의 1을 곱한 만큼 이렇게 이제 있게 된다. 라고 해서 이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그었지만 사실 요 꼭지점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각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대각선을 셀 때 두 번씩 세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n각형이 있으면 뭐예요? 한 꼭지점에서 이제 뭐다? 대각선을 갖다 총 요만큼 그을 수 있죠. 그러면 n-3개만큼 대각선을 그었으니까 n-2개만큼 내부에 삼각형이 생겨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제 뭐다? n각형의 이제 뭐다? n-2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제 뭐다? 삼각형 세내각의 합이다. 맞죠? 그게 이제 총 n-2개가 있으니까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다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다.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에요. 요렇게 이제 되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다각형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거는 이제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한 내각의 크기는 이제 뭐다? 이제 내각의 크기의 합에다가 n개만큼 나눈 만큼 정n각형 한 내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놀랍게도 작년에 했던 겁니다. 안 믿기겠죠? 와, 내가 공부를 작년에 이렇게 많이 했었나? 그죠? 저도 설명하면서도 안 믿기네요. 읽기만 해도 시간이 잘 지나간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내각의 크기, 한 내각의 크기가 아니라 n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요 성질에 의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60도. n각형, 모든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다. 와, 이런 간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뭐다. 요렇게 다각형이 있으면 좀 더 조금씩 좁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좁아지다 보면은 요 내각의 크기의 합은 점점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죠? 야,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멋있는데 못 보여줘서 아쉽네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그래서 정다각형의 외곽의 크기도 모두 같으니까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제 n분의 3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다각형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이에요. 사실 이 원은 부분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중학교 1학년 걸 봐야 되는 건데 설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뭐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을 했듯이 다각형 부분은 이제 뭐다? 다각형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 중학교 2학년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막 앞에서 이제 기초도형
점, 선, 면 하면서 그때부터 각이 뭐니 아니면은 선분이 뭐니 선분에서 왜 A와 B만 가지고 나타내느니 직선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두 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A, B 이렇게 표현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요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요 두 점을 지나는 길이 중에서 선의 길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거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맞죠? 그런 거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다각형까지 온 게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정리를 하면 뭐 이거 한 뭐 10분, 20분 뭐 하면 되니까 뭐 짜잘하게 뭐 할 필요 있나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후회하고 있네요. 어쨌든 해볼게요. 자, 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구성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만 원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원에 대해서 그럼 호와 현 그리고 부채꼴, 활꼴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은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죠? 공간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갖다 우리가 뭐 원이라고 하진 않죠. 공간상에 있다라고 하면. 맞죠? 원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 도형이에요. 요렇게 이제 뭐다 편편한 면에 이제 요 안에만 있게 되는데 요 중심에서 뭡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있는 모든 점들의 이제 모임, 집합 이거를 갖다가 원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거리, 한 점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합니다. 원의 정의예요. 이것을 원 O로 나타낸다. 왜냐하면 원의 결정은 뭐만 있으면 되니까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반지름 나타내기 그러니까 대상이 뭐라 했습니까? 점, 선, 면 이게 이제 기초도형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원이 결정되는 한 요소 중에 점 있고 선 없고 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다? 선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걸 결정하는 이제 주요 요소가 점이기 때문에 이제 원을 나타낼 때는 그 중심의 점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원 위에 두 점은 원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 부분으로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각 두 부분을 뭐라고 한다? 각각을 갖다 다 호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호는 보통 어디다? 여기서도 말을 하지만 보통 길이가 짧은 쪽에 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만약에 긴 쪽에 호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 호 위에 다른 한 점 C를 잡아가지고 이제 A, C, B 그러니까 세 개 그러니까 점이 세 개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호가 요 점 세 개로 나타나 있네 라고 하면 긴 쪽의 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점만 가지고 이제 나타낸다 라고 하면 짧은 쪽의 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점 A, B를 양끝점으로 하는 호를 호 AB라고 하고 왜냐하면 호는 이 짧은 쪽 호는 두 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요. 그죠? 원 위에 있는 두 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B인데 선분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나타냈죠. 그런데 호는 이렇게 이제 원의 일부니까 원의 일부 떼온 것 이제 기호로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것도 설명이 또 길어지네. 위험하네. 자, 어쨌든 이쪽 부분을 호라고 하지만 이쪽 부분도 호라고 한다. 이 부분의 호를 근데 이 부분은 A, B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다른 한 점 여기에 C를 잡아서 A, C, B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긴 쪽의 호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이것을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B 두 점,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두 점 AB가 있을 때 이 직선 AB를 우리는 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고 현을 나타낼 때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은 선분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특히 원의 중심인 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거의 반을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 O에서 두 반지름 OA와 OB, 그 다음에 호 AB,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두 반지름 요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두 개랑 그 다음에 호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채꼴 AOB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그럴 때 이제 또 여기서도 말을 하지만 뭡니까? 부채꼴 요거 이제 할 때 작은 쪽을 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큰 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채꼴 뭐다? 요렇게 OACB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큰 쪽을 만약 한다고 하면. 맞죠? 왜냐하면 둘러싸여 있는 게 반지름 두 개랑 다른 호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호는 뭐다? 평각을 부채꼴은 이 평각을 안 넘어가는 도형을 부채꼴이라 하겠구나. 만약에 평각을 넘어가는 부채꼴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채꼴 요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문자 4개로 나타내면 요거는 이제 긴 쪽을 나타내는 요쪽 부분을 나타낼 때 요렇게 나타내고 작은 쪽을 나타낼 때는 부채꼴 OAB 요렇게 이제 나타내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이제 센스겠죠. 그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AOB 이거를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부채꼴이 있을 때 요 부채꼴에서 각 AOB 요쪽 부분 그죠? 이것을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또 호 AB의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B에 의해서 호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호 AB에 대한 이제 중심각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다 부채꼴 AOB의 중심각 아니면 호 AB의 중심각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 AB를 각 AOB에 대한 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나 복잡하다 맞죠? 설명이 여기에 몇 개나 중첩되어 있노? 자, 한번 세어볼게요. 각 AOB는 부채꼴의 중심각, 그 다음에 호 AB의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 AB를 각 AOB에 대한 호라고 한다. 두 개네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한 직선입니다. 원 O의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을 원 O의 활선이라고 합니다. 활이 아니고요. 활선이 아니고 활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원에서 부채꼴의 성질이에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엄청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서로 합동입니다. 알겠죠? 즉, 한 원에 대해서 이제 뭐다? 그 부채꼴의 결정 조건은 뭐다? 요 호의 길이가 될 수 있죠. 근데 호의 길이는 뭐랑 이제 비례하느냐?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를 합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데, 설명을 갖다가 섞어서 했네. 아이고, 좀 헷갈리겠다. 맞죠?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하고. 자,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다. 결정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중심각이 같으면 어떻다?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도 같겠죠. 그 다음에 중심각이 같겠죠. 그러니까 요 호의 길이까지도 같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한 원 안에 있는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는 각각 같게 되고 또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거나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아이고 그래 이거 읽어보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뭐다? 호의 아이고야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한 원 위에 있습니다. 한 원 위의 두 부채꼴에 대하여 이 설명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도 같게 된다. 넓이도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뭐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넓이가 같다라고 되는데, 근데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고요. 만약에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 원 위에 있는 두 부채꼴에 대해서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랑 호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랑 그 다음에 두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는 말은 서로 세 개가 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 설명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한 거예요. 알겠죠? 한편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가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2배, 3배, 4배가 된다. 즉,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야 한다. 1학년 때 정비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고 하는 성질.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잘 쓰여요. 알겠죠? 한 원에서야 마찬가지로 합동인 두 원에 대해서도 부채꼴의 성질이 성립한다. 원이 합동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반지름이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원에서 합동이다 라는 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고, 아니면 지름의 길이가 같다. 같은 말이랑 이제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반지름이 같을 때 이제 뭐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 있고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원 O에서 각 AOB와 각 COD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서로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뭐가 때문에 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지름으로 이제 4개의 변은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다? 무슨 합동? SAS 합동. 이제 이거로써 서로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현의 길이도 같다는 거예요. 또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두 현의 길이도 같고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넓이가 같다. 그다음 호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호의 길이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도 같고요. 넓이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도 같고 어쨌든 두 부채꼴에 대한 한 원위의 두 부채꼴에 대한 성질 요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설명 중에서 원주율 파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진짜 한 며칠 밤을 새도 모자라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면. 근데 뭐 할 수가 없죠. 원주율 파이라는 겁니다. 원주율은 무엇이냐? 정확한 정의는 지름의 길이 분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지름과 둘레 요게 이제 서로 뭐 어떤 비례관계가 있네.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네. 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성립했고 실제로도 이제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에 대한 이 비율,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와 둘레의 길이, 원이 있으면 이 원과 원에 대해서 이 지름의 길이 이것과 그 다음에 요 원주의 길이, 둘레의 길이입니다. 원주를 둘레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파란 부분이 이제 원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입니다. 요 길이 사이에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다? 요렇게 이제 좀 작은 원이나 작을 때의 두 개 길이 사이의 비나 아니면 더 클 때 요 지름과 원주의 길이 사이의 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상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주율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상수로 뭘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 수를 3.14라고 원주율 사용했죠. 그죠?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원주율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산기가 생긴 이후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십진법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알고 나도 모르는 이 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상수다. 원주율은 항상 일정해서 이제 상수가 되더라. 근데 이걸 항상 이를 쓰면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한없이 계속되는 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뭐라고 하죠? 중학교 3학년이네. 무리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3학년 가면 배웁니다. 유리수가 아닌 실수예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한없이 계속되는데 반복되는 이제 순환 마디가 없어요. 그런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호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문자로 내자는 겁니다. 이 상수를 그러니까 실수인데 이것을 기호라기보다는 그냥 문자로 나타내자.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옛날 그리스에서는 1이 뭐라고 했어요? 알파라고 했습니다. 2는 뭐라고 했어요? 베타라고 하고 3을 감마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스에서는 숫자를 안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를 문자로 파이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이제 파이로 이제 고쳐주면은 요렇게 나타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이거를 파이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뭐다? 360분의 x도, 360도 중에서 이제 x도 해가지고 이제 뭐다? 요 호의 길이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뭐다? 뭐다? 이게 원주죠. 원의 둘레의 길이. 그거에 이제 이만큼 부분 차지를 하니까 비례하는데 정비례를 하니까 중심각이 크게 정비례를 하니까 이제 360 중에서 중심각이 크기만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다? 원의 넓이 원의 넓이에서 이제 뭐다? 전체 중에서 360 중에 중심각이 크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차지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배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나중에 아마 이때인가? 기억이 안 나네. 고2라기보다 수학 2 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 과목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과목에서 또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무엇이다. 요걸 갖다 읽어보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다. 2분의 1 곱하기 LR. 요때 L은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곱하기 이제 반지름의 길이.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절반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도식화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부채꼴을 다 자릅니다. 다 자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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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높이가 이제 얼마다? 요 높이가 이제 r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까지의 길이는 얼마만큼 나오겠습니까? 이 L만큼을 절반을 잘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L 만큼이 되어서 요게 이제 미세하게 쪼갰으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걸 미분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미분량에 대해서 2분의 1L 곱하기 R만큼 하면은 이제 뭐다?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LRL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LR이래는데 그래서 S는 2분의 1 RL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됩니다. 사실 요 뒤에 또 뭐 있습니까? 1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20분이 됐네.
자, 사실 요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다면체와 회전체, 그리고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이것도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어, 기하에 나와요. 기하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나올 일이 없어요. 다면체와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수능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기하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기는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거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과고를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모르면 나중에 진짜 여러분 과고 갔을 때 공부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왜 생략을 한다 이유를 여기 달아놨죠. 중2, 중3에서 다루는 도형은 전부 다 평면 도형만 다루는데 평면 도형 중에서 이제 다각형은 어디에서 다루고 중2에서 다루고 원은 어디서 다루고 중3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뭐다 사전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들을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면 되겠죠? 화이팅 하십시오.